유명한 곳이 캘카타. 그래서 발간한 신문의 한 기고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고문은 당시 인도의 영웅이었던 네루에 대한 원색적 비판이었습니다. 간디의 후계자 네루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반영되지 않고 약자와 비효율적인 사람들을 경멸하는 비난이었습니다. 자만심이 도를 넘어서 내부가 권력 남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붙였습니다. 고대 인도의 현명한 대상 이름을 딴 차나키아라는 필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독자들은 내루를 비판한 기고자의 정체를 궁금해했습니다. 나중에야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차나키아는 바로 네루 자신이었습니다. 네루는 권력을 잡게 되자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비판해서 성공과 자만을 스스로 경계하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 비상을 밝히기로 합니다. 그 내용은 집권 후반기에 스스로 펴세운 노동시장 개혁이 최우선으로 거론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다시 대통령께 고언을 드립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정권의 독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자만과 독선으로는 경제 활성화도 일자리 창출도 이뤄내지 못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이야말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내루의 리더십처럼 지금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눈이 아닌 국민의 눈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힘으로 이루는 개혁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위해서 국민 눈높이 개혁을 하시기 또 충원드립니다. 대통령의 정부 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선과 자만이 아니라 소통과 겸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하는 노동구조 개편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일 공개한 농협 보고서를 통해서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도 제시했습니다.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무평가를 통해서 임의대로 해고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기업에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슈퍼가 재벌 대기업 최근에 롯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동자의 생사 여탈권마저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재벌 대기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난과 청년 실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놨습니다. 그러나 최근 삼성 엘리엇 합병 논쟁, 롯데 경영권 문제를 보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허황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그 자체로 우리 경제의 핵심 위험 요인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입니다. 삼성현대 두산 재벌 대부분이 경영권 분쟁이나 불법을 넘나드는 세습 문제, 이런 문제를 드러내왔습니다. 독일 얘기도 하겠습니다. 독일의 역사가 프리드리히 마이네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도덕한 야망을 통해서라도 업적을 남기려는 이성의 관계가 불러올 권력의 악마성을 비판하는 바로 그 프리드리히 마이네케 말입니다. 임기의 반환점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별다른 업적이 없는 박근혜 정부에게 노동구조 개편은 달콤한 이성의 관계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벌에 대한 개혁 조치 전제가 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는 극단적인 노동구조 개편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겁니다. 이성의 관계보다도 더 표확한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역대 최고의 대통령 후보라면 링컨과 루즈벨트 대통령을 뽑습니다. 현직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레임덕을 적게 겪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 1년을 남겨놓은 오바마 대통령은 적극적인 소통과 현장 행보, 오바마 케어, TPA, 후보 국제 정상화, 이란 정상 타결 등의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성과로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오바마의 행진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가 반대 세력과의 타협을 통해서 사회적 대립을 극복하는 과정을 눈여겨보기 충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강압으로 여당을 무릎 꿇렸고 국회와의 관계는 파탄지입니다. 콘크리트와 같던 지지층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계속된 인사실패 그리고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보이는 그 무능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제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반대 세력과 함께 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루즈벨트 1년 남은 레임덕을 극복해가는 오바마에게서 교훈을 얻기를 진심으로 소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재천 정책위 의장의 모두 발언입니다. 예,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재벌개혁 그리고 또 2.25 여서의 방법입니다. 먼저 재벌개혁. 한국의 재벌에는 가족만 있고 사회는 없습니다. 경영은 없고 지배만 있습니다. 사회화는 없고 사유화만 있습니다. 노동자는 없고 관계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재벌, 우리만의 현실입니다. 재벌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도로로 상품을 운송하고 우리가 교육시킨 노동자를 데려다고 우리가 생산한 전기로 공장을 돌리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유지하는 경찰과 소방관들이 공장과 백화점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돈을 버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은 우리들 시민들이 제공했거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재벌의 권력은 결코 어느 일인이나 가족들의 것만 결코 아닙니다. 참담한 한국 재벌의 장애 앞에서 되새기지 않을 수 없는 미 민주당 상원은 엘리자베스 워런의 유튜브 연설입니다. 지난 대선 시절 경제 민주화 담론은 여야 모두 선점하려고 애썼던 그리고 실천을 끊임없이 압축했던 시대적 화두입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 경제 민주화 3원칙 세 번째에서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안하는 경제민주화 시즌2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약을 되살려 당장이라도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선 부끄럽습니다만 당시 경제민주화 공약 중 일부는 저희 당의 공약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이고 강력하고 개혁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대부분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나면 세무조사와 사정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소되지 못합니다. 지극히 보충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재벌의 지배구조와 손안출자, 황제 경영이 문제였다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손안출자를 해소하고 이 사회 경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으면 됩니다. 롯데의 문제는 롯데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재벌의 고질병이요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동개혁에 앞서 자본개혁, 재벌개혁이 문제라고 일관되게 얘기해왔습니다. 역시나 한국 경제의 최대 모순은 노동이 아니라 재벌의 지배구조와 가족경영, 상속경영임이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의 우선순위는 분명해집니다. 자본개혁, 재벌개혁이 먼저이거나 최소한 노동개혁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에 대한 정치의 의미입니다. 행정부와 여당은 당장 경제민주화 시즌2 혹은 재벌개혁에 대한 공동의 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이 내일입니다. 광복 70주년, 거기다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 맥락에서
꽉 막힌 남북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희호 여사는 역사적인 6.15 남북 정상회담의 산증인자 당사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설득력 있는 남북 화해 협력의 지렛대이고 자부심입니다. 이 정부는 언제까지 북한 탓만 하고 있을 겁니까? 신뢰니, 구상이니, 대박이니 하는 독백적 담론을 이제 접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힘과 메시지를 실어야 합니다. 공개건 비공개건 오늘 중으로라도 이희호 여사를 만나서 북한 지도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에도 바랍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희호 여사를 직접 면담하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온 세상에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억류되어 있는 남측 인사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석방해야 합니다. 나아가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에도 전향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입니다. 한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극도의 모순이자 비극입니다. 이 정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은 결코 안 됩니다. 남북관계에서도 창조적이고 혁명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남북 당국 모두 포괄적이고 과감한 자세로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석현 국회 부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주재천 의장님 음성이 너무 좋아서 제가 바로 다음에 하려니까 부담이 돼요. 이희호 여사의 방북은 우리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터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도록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도 그냥 남의처럼 바라볼 게 아니라 이희호 여사를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펼 수 있도록 무엇인가 중요한 그러한 여사를 통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남북관계 해결의 실마리로서 북한의 지금 억류 중인 그리고 연일 무슨 자아 비판을 시키고 있는 그 우리 한국 사람 4명을 이번 일을 계기로 석방해서 이희호 여사와 함께 돌려보냄으로써 화해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또 남북 간에 서로 이산가족이 만난 지도 오래됐으니까 만나는 계기도 이번에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노동개혁은 반드시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상해서 재단해서 노동자는 따라오라는 식이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는 막무가내는 실패의 지름길이며 소통과 합의가 성공의 열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롯데 가족싸움 뉴스가 진통 더위 속에 국민의 불쾌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매출 후 95%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도 일본말로 인터뷰하는 큰아들이나 마치 태종 이방원처럼 아버지를 거역하는 작은 아들이나 짜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롯데제과와 롯데백화점 등 그동안 우리 국민에게 친숙한 기업이던 롯데가 비호감 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롯데그룹 회장이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난 재벌 지배구조의 폐해는 반드시 선봐야 합니다. 계열사가 80개, 자산 규모 93조 4천억 원은 롯데그룹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은 2.36%에 불과합니다. 또한 순환출자로 복잡하게 얽힌 계열사 대부분이 이상장 기업이어서 누가 얼마를 가졌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소수의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가 대일 속에서 황제 경영을 하고 그 기반 싸움에 임직원 10만 명, 세계 5위 대기업이 명운을 거래하는 형국입니다. 비민주적이고 투명한 황제 지배 구조 하에서 합리적인 경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롯데뿐 아니라 재벌들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순환 출자의 고리를 끊어서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재벌개혁이 노동개혁보다도 우선순위임을 깨닫는 계기로 삼고 재벌개혁을 위한 노력을 바탕을 다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원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미 법사위에서 메르스 국정원 해킹 사태에 대해서 감사원이 직접 나서서 진상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를 촉구를 받았습니다. 거듭 요구합니다. 메르스 국정원 해킹 감사원이 이때 분명히 나서서 진상 실체 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두 번째, 한국 사회의 중대 결합은 독과점 구조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정보 모든 부분에 걸쳐서 독과점되어 있고 1%가 100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면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이 사태는 시급히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혁파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정치 부분에 특정 지역을 볼모로 한 독과점 구조, 이를 빨리 혁파를 해야 될 것이고, 이미 우리 당은 그런 독과점 구조로 인한 특혜를 내려놓을 준비가 각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독과점 구조에 안주, 그 이익을 탐욕스럽게 빨아먹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재벌 또한 독과점의 폐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미 중복 대표 소속,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공약도 했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롯데 사태 마치 재벌개혁에 앞장서는 것처럼 호들갑 떨고 있는데, 늘 그러하듯이 진짓 개혁하는 척까지만 딴지를 거는 태도를 넘어서서 이번에는 그 재벌개혁에 관련된 법안들이 이미 제출되어 있고 이에 재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기홍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유기용 의원입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면서 광복 70주년이면서 장준하 선생의 의문에 죽음을 당하신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 해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암살의 그 주인공입니다. 광복군 제3지대 저격수 안호균. 동료들 희생은 있었지만 마침내 친일파 처단에 임무를 완수하고 살아남았습니다. 배신자이자 밀정인 염석진.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해방 이후에는 경찰에 대해 권력을 누리지만 결국 처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영화와 현실은 달랐습니다. 1918년생 장준하, 1917년생 박정희,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두 젊은이의 운명은 엇갈렸습니다. 장준하는 일본군에 강제 징병됐다가 탈출해서 광복군 대위로 미군 OSS와 국내 진군 작전을 펴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반면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만주군 중위 다카키 마사오로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 이후에 장준하 선생은 언론인으로 또 반독재 민주화운동가로 또 다른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박정희는 남로당에 입당했다가 전향한 후에 승승장구해서 마침내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1972년 박정희가 10월 유신으로 영구 집권의 길을 획책하자 장준하 선생이 이에 맞서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들불처럼 타올랐던 75년 8월 17일 장준하 선생은 호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암살의 의혹이 있었지만 박정희 정권은 서둘러 추락사로 사건을 종결하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의 진상은 결국 어둠에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장준하 선생의 묘역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장준하 선생의 유골이 운명처럼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타사의 흔적임이 명백한 둥근 물체에 의한 후두부 가격, 신경외과 전문의이기도 한 정의화 국회의장까지도 이것은 명백히 타살이고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 법의학 교실을 창설하고 우리나라 법의학계의 원로인 이정빈 교수가 유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유골을 정밀 감식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두부 타격에 의한 것이 사인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2013년 12월 저를 포함한 104명의 여야 의원들이 여기에 여당 의원들도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장준하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도 정부 여당,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철저하게 장준하 특별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해방 70년이 됐지만 아직 우리는 친일파의 후손들이 권력을 누리고 독립운동가였던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의 진상조차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준하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잡고 광복 70년의 의미를 올바로 되새길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 주 8월 10일 광화문광장에서 장준하 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제야 세력과 함께 의문사 진상 규명과 장준하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14.7%로 조사 대상 20개 나라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전체 평균 5.5%의 3배에 이릅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법정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정부의 노동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난해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총 6,400여 건에 해당됩니다만 이 중에 사법 처리가 된 것은 0.25%인 16건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정부의 직무유기로 우리나라 노동자 7명 중에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최우선 문제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가난한 근로빈곤의 문제이며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책임과 감독을 다하지 않은 정부에 있습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1,800만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은 사실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한 거짓 개혁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원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노동행정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북한의 군인 체육대 불참과 관련하여 백군기 원내부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북한이 오는 10월 경북 궁정에서 개최되는 2015년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방부가 제의한 참가 요청을 이유도 밝히지 않고 거부한 것입니다. 모의사 조치라는 장벽에 걸어막혀 악화된 남북관계를 스포츠라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했던 노력이 무산돼 안타깝게 그립습니다. 한 차례를 제외하면 대회가 열릴 때마다 항상 10위권에 오르며 우수한 성적을 겨눈 북한이 이번 대회 참가를 거부한 것은 역시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북관계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회 서울안보대화에도 인민무력부 부부장급 인사를 초청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한편 북한은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대에 덮개를 설치하고 발사대 증축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상흔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 서해에서는 항해도 포병부대가 남쪽 자주포 갱도를 봉쇄하고 북쪽으로 입구를 뚫는 등 새로운 군사적 도발을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은 언제까지 이런 살얼음판을 걷는 관계를 이어가야만 할까요? 지루한 참호전에 이어졌던 1차 세계대전 당시 서로를 죽이기 위해 총을 겨누고 있던 독일군과 영국군은 191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자 함께 캐롤을 부른 뒤 잠시 무기를 내려놓고 축구 경기를 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전으로 역사에 기록된 이날의 기적은 포화가 오가는 전쟁터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남과 북은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들기 어려울까요? 양측 관계가 경색돼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군인들 간 우정을 다져 유대를 강화하고 세계 평화유지에 기여할 축제이자 북한이 참가해 남북관계 개선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건 어떨까요? 남북이 하나 되는 요즘은 작은 흔들음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에서도 한 송이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도록 합시다. 북한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정부도 남북이 같이 하는 군인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학봉 의원 성폭력 의혹과 관련하여 강동원 원내부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께서 발언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제가 짧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출범 초기에 성폭력을 사회학으로 규정했고요. 또 척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또 성희롱의 중심에는 불행하게도 항상 새누리당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만 터지면 탈당하고 잠잠하면 다시 복당시키는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안합니다. 새누리당은 당명을 개정해 주십시오. 성누리당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역시 심학봉 의원 성폭력 의혹 관련 그리고 공영방송이사 선임 관련하여 최민희 원내부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여권이 여전히 공영방송이사 선임에 있어서 3년의 돌려막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참모이사를 3년이 밀어붙이고 MBC에서 KBS로 돌려막기 하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3년임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사상 유례 없는 일이고요.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목요일에 의결을 하기로 방통위가 결정했다고 합니다. 저희들 지켜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그동안에 있었던 정부 여당 성추행 흑역사입니다. 여기 빠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굵직굵직하지 않은 것 합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판례이 부족해서 이 정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남녀 간의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행 혹은 성매매를 한 사건입니다.
이 점 분명히 하고요. 저희는 지난 24일 피해자가 1차 조사 때에는 강압적 성폭행이 있었다고 했다가 이후 진술을 바뀌는 과정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 피해자가 24일 신고한 이후 25일, 26일 양일 사이에 제3자의 중재로 신모 의원과 피해자가 만났다고 합니다. 이후 진술이 바뀐 것을 보았을 때 저희는 이 만남의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지 않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성폭력을 4대 악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엄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모 의원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전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 사건 박근혜 대통령의 안방 대구에서 벌어졌습니다. 다른 모든 말씀 하시기 전에 집안 단속부터 제대로 하시죠. 또 저희가 주목하는 점은 30만 원이 오갔다는 진술입니다. 최소한 폭행이거나 최대한 폭행이거나 최소한 성매매입니다. 혹은 성폭행과 성매매가 혼합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여성위원들 명의로 윤리위에 이 사건 제소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지켜보고 검찰 고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차하게 이런 절차 계속 밟아야 되겠습니까? 새누리당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 연극하지 마시고요. 자진 사퇴해서 실추된 국회의 명예 함께 지켜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저희는 이후에 검찰 고발, 정의화 의장께 제명 요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건을 국민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소득증대와 관련하여 신정훈 원내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실질적인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7월 29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13년도 농업경제조사 지표에 따르면 농업 총 수입은 3,217만 원으로 5% 상승하였으나 경영비는 6.1%로 더 큰 폭으로 상승해서 농업소득률이 3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대비해서 농가 소득의 비율은 61%에 불과해서 도농 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약비, 사료비, 임차료, 광열비 등 농업 경영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해서 실질적인 농업소득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농가 경영비 증대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얼마 전 공정위에서 발표한 11개 업체의 사료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발벗고 담합업체를 두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농민 소득 증대 방안을 위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사료비, 비료비, 그리고 농기계, 농약 등 농자재 담합행위를 철저히 근절해서 농자재 가격의 인하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농기계 공동이용,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 등 정책을 통해서 노동력 감소와 고령에 따른 경영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농자금의 이자율 인하, 농업용 전기세, 그리고 면세율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농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며 농민 소득 증대를 강변했던 때를 꼭 기억해 주시길 촉구합니다.